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인간의 언어를 구사하면서 대화가 가능한 인공지능 챗 GPT가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단순 대답을 넘어서 시 창작, 논문 보고서 작성까지 한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한쪽에선 호기심과 기대감을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이거 인류 위협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시선 집중 토요일 코너 토닥토담에서는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기대와 불안감이 동시에 나타나는 이 현상의 배경, 이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8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 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아침을 깨우는 이슈 한 편 같이 들으실래요? 등 토닥이는 토요일의 이야기 토닥토담. 네, 토닥토담 두 분과 함께합니다. 국내 유일의 종합인문교양 개간지죠. 황해문화의 전성원 편집장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성호입니다. 손희정 영화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관련 주제 오디오 듣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챗 GPT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이게 조회수가 쭉쭉 올라가는 이제 마법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채팅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채팅 방식으로 어떤 결과를 알고 싶다라고 질문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컴퓨터가 정리한 내용을 아예 이제 글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료가 많이 누적이 돼 있는 영어권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이제 논문 작성이나 뭐 에세이 작성이나 이런 데 있어서도 탁월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는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한글 기반이니까 약간 다르긴 한데 제가 볼 때 딱 저는 이 뉴스 접하고 가장 타격이 클 직업군이 어딜까를 생각을 해봤더니 네. 평론가들이더라. 근데 이제 그거는 기사로만 접하시는 분들이 되게 그렇게 쉽게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고 뭐야, 그럼 잘못된 얘기예요? 저는 이제 직접 사용해 본 걸로 보면 오히려 평론가 직구는 사라지기보다는 편해지겠다는 느낌을 좀 있습니다. 네, 저희 유튜브 연장 방송 언중 6월 지난주 언중 6월 편에서 좀 잠깐 나눴던 이야기인데요. 아무튼 세간의 화제입니다. 뭐 지구 전체의 화제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챗 GPT. 우리 손희정 평론가께서 오늘 주제와 관련된 영화를 꼽기 전에 네. 얘한테 의뢰를 해보셨다면서요? 네, 궁금해가지고요. 예. 물어봤는데요. 저도 최근에 챗 GPT와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있는 중이어가지고요. 그래서 AI에 대한 영화를 추천해줘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뭘 그랬더니 추천해 주던가요? 스페이스 오디세이, 오, 터미네이터, 매트릭스, 바이센티얼맨 이렇게 이제 너무 뻔한 거 아니야? 굉장히 AI의 고전이라고 네, 할 수 있는 네. 영화들을 추천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주제랑 딱 맞지는 않는 것 같다 싶어서 질문을 조금 더 세공을 했어요. 어떻게? 그래서 AI와 문학, 언어에 대한 영화를 추천해줘. 이렇게 이제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엑스마키나, 엑스마키나, 이 블레이드 러너, 허, 네, 그다음에 허. 스티븐 스필버그의 AI, 네. 마이너리티 리포트 이런 영화들을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재미있었던 건 세밀한 맥락차를 이해한다는 거였는데요. 그러니까 AI에 대한 영화를 추천해줘 했을 때는 고전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AI가 인간을 어떻게 위협하는가 를 보여주는 영화를 좀 추천을 했다면 그거보다는 언어와의 관계를 좀 보여줘 했을 때는 실제로 AI가 뭐 창작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사람과 뭐 사랑을 나눌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식의 이제 예술적인 측면 같은 것들을 같이 보여줬다라고 하는 게 좀 재밌더라고요. 주변 사람들 중에서 이제 그 챗 GPT 써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안 써봐도 써본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긴 한데 사람들 평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거짓말을 잘한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거짓말을 잘한다? 네, 거짓말을 잘한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논문을 근거로 삼아서 논문 한 편을 그럴듯하게 써냈다. 아니 그런 식의 얘기를 존재하지 하더라고요. 논문을 근거로
삼는다고요? 존재하지 않는 논문을? 네, 어떤 질문에 대해서 그럴듯하게 꾸며서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많았고,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입력해보고 이 사람 내 이름으로 된 어떤 논문들 뭐가 있냐 했는데 뭐 답이 안 되는 거는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쓰지도 않은 논문을 답으로 냈다 이런 결론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그 저희가 언중유고를 때도 그 얘기 좀 나오는데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면서요. 네. 그래서 질문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또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이제 챗 GPT 시대에 되게 중요한 부분은 질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 또 이 테크놀로지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 같은 것들 좀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영화에 대해서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도 물어봤어요.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 더 잘 되려면 JB가 뭘 해야 되겠냐. 근데 되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게 한국어 데이터는 아직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안 나오죠. 이 김종배의 시선 집중 자체가 프로그램이라는 걸 아직 챗 GPT가 배우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얘기했냐면 김종배가 시선을 더 많이 집중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것이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대화를 진행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을 더 신경 써야 된다. 그리고 목소리의 톤이나 억양, 말하는 속도 등을 신경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가 들어봤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제 편집장님이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거짓말?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김종배가 누군지 모르고 시선 집중이 어떤 프로그램이다라고 하는 걸 모르지만 굉장히 그럴듯하고 점잖하게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좀 나아졌네. 지난주 건중유골에서 노지민 기자가 자기도 김종배를 아냐고 물어봤더니 모르더라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그 순간에 빈장이 상했는데 그때 물어봐준 덕분에 지금 그런 답이 나온지. 근데 그때 한마디로 그냥 딱 정리했으면 되는데 괜히 뭐했어. 내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챗 이래버리는 네. 그잖아. 챗 뽕 이러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죠? 지금 이제 편집장님 말씀하신 것에 핵심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챗GPT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이나 진실 혹은 진리에 관심이 있는 서비스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사실과 진실을 알고 싶다는 마음으로 다 실험을 해보기 때문에 계속 이제 오류를 찾아내면 즐거워하는 거죠. 봐라, 이것도 못한다, 저것도 못한다. 근데 얘의 핵심은 맥락을 이해해서 뭐라 그럴까요? 그럴듯하게 보여주는 게 핵심이지. 그러면 지금 진리는 아니다. 챗 GPT의 등장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는 위협을 받는 건 인류이기 이전에 구글일 거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검색 엔진을 대체하기에는 굉장히 그렇죠. 좋은 툴인데 사람이 이제 지식을 큐레이팅하는 방식을 대체하기는 아직은 조금 더 가야 될 길이 멀어 보인다. 뭐 이런 의견인 거죠. 전성훈 편집장은 그 의미를 어떻게 진단하세요? 어떻게 보면 도리어 그게 인간에게 굉장히 친숙한 형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모르는데 아는 척하면서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 예, 과거에 우리가 이제 그 텍스트로 뭔가를 입력하고 검색 엔진을 돌리면 그걸 가지고 일일이 우리가 읽어봐야 됐었잖아요. 근데 지금 챗 GPT는 우리가 몇 가지 질문을 던지면 그럴듯한 어떤 텍스트 문장으로 되어 있는 글을 만들어줘요. 읽을 만한 것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게 사실이냐 거짓이냐 아니면 정말 네가 알고서 나에게 답을 해주는 것이냐 이건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현재는. 왜냐하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고 이게 앞으로 점점 성장할 어떤 머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당장 이렇다 저렇다 단정하기는 이르죠. 저는 챗 GPT 얘기 듣고 제일 먼저 떠오른 게 우리 손희정 평론가는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우리 전성훈 편집장님 아실 것 같은데 저희 어릴 때 KBS 아동곡 중에 척척박사였어요. 예. 이거 안다고 하면 안 되는 건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 옛날 척척박사잖아요, 사실 따지고. 네. 그런 거잖아요. 그때는 이제 척척박사가 이제 할아버지였는데 이건 인공지능이다. 뭐 이 차이만 있는 거 아닙니까? 큰 틀에서 놓고 본다면. 그래도 척척 박사의 제가 그걸 안 봐서 사실 모르겠는데 척척 박사는 그의 지식을 신뢰할 수 있는 그렇죠. 아마 척척 박사의 친구가 아마 부엉이였나 뭐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나요. 부리부리 박사. 그러니까. 근데 이제 챗 GPT는 아직 좀 이제 신뢰도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두 분도 평론 활동을 하시는데 혹시 위협감 이런 거 안 느끼십니까? 이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한마디가 두 마디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미 평론가는 위협을 받을 수 없는 위치가 되었어요. 더 이상은. 사형 직업이다. 네. 아, 동의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챗 GPT가 자기 혼자 알아서 이렇게 글을 써주거나 어떤 걸 해주는 게 아니라 질문을 정교하게 가공해서 계속해서 반복 훈련을 시켜야만이 내가 원하는 데이터나 어떤 텍스트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학생들에게 이러이러한 주제로 뭐 200자 원고지 100매짜리 원고를 써라 해서 리포트를 제출해라 하면 쓰는 게 어려운 시대입니까? 그걸 읽고 점수를 매기는 게 어려운 시대입니까? 저는 결국에는 챗 GPT가 그걸 썼더라도 그걸 누군가는 읽고 그 근거들을 일일이 대조해보고 확인해보는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항상 보면 쓰는 것보다 읽는 것이 월등하게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비평가는 읽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굉장히 이제 제가 관심이 이제 많다 보니까 뭐 실제로 내가 하는 일도 하찮아질까 이러면서 이제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던 게 미국에서 이제 한 서평을 쓰는 작가가 서평을 써야 될 게 너무 많이 쌓여 있는데 어떤 책에 대한 서평을 우리가 또 들어와서 쓰기가 너무 귀찮아가지고 챗 GPT한테 시켰다는 거예요. 이 책 리뷰 좀 해줘. 그래서 나온 원고를 그대로 긁어다가 이제 신문사에 송고를 하는데 송고를 할 때 당연히 챗 GPT가 썼다라는 말을 써야지라고 생각했다가 잊어버리고 깜빡하고 그냥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게 거의 뭐 이제 정론지에 실려버린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 깜짝 놀라서 이거 내가 쓴 거 아니고 이제 이 챗봇이 썼다라고 한 걸 이제 나중에 정정 보도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리뷰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면 리뷰가 줄거리를 요약하고 여기에 주제는 뭐야? 지금의 시의성 있는 의미는 이거야를 찝는 것까지 하는 게 다라면 사실은 저는 챗봇이 대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 시대에 해야 될 거는 그럼 비평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질문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비평가 중에 테리 이글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비평가의 임무는 대중의 문화적 해방에 참여하는 것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창하네. 네, 근데 저는 여기에다가 더해서 더 필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문화적 해방을 상상하기 위해서는 좋은 질문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고 그 질문에 따라서 내가 쓴 말을 몸을 움직여 실천하는 것이 사실은 비평가의 임무라고 한다면 이건 챗봇이 할 수 없는 거 아닐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식의 이야기들의 가치가 사실 너무 없잖아요. 네, 지금까지 두 분의 저항의 목소리를 들었고요. 네. 결론은 우울하네요. 아무튼 근데 경계하는 목소리도 꽤 있잖아요. 그 경계를 하는 심리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걸까요? 뭘 경계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우리가 보면 10년 단위로 한 4배 정도 속도로 인간이 하는 일을 이제 기계, 로봇이라든지 뭐 이런 게 대체하는 거를 지금까지 지켜봐 왔어요. 지난 세기 말부터. 그러니까 아주 힘이 세고 빠른 로봇이 공장을 이렇게 자동화하는 모습을 봤고 또 물류를 자동화하는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뭐 손희정 선생님이 얘기하셨지만 그러니까 언론이나 방송 영역에서도 지난 2016년부터 이미 이 동일한 형식의 데이터만 바꿔서 쓸 수 있는 그런 기사, 예를 들면 뭐 증권 지수를 한다든지 날씨 기사 같은 영역은 이미 이제 그 챗봇이 기사를 내고 있죠. 근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이냐. 미래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이기 때문에 더욱더 긴장하고 경계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그 과정에서 사라진 직업군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아직은 시행착오 단계라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오고 있는 그 불안이 근본적인 불안이겠죠. 사실 따지고 보면 알파고가 처음 등장했을 때 그 충격파라는 거 혹시 기억나세요 그때? 기억하죠. 그때 진짜 충격 많이 받았고, 야 이렇게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이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알파고는 지금 잽도 안 된다면서요. 이게 그러니까 알파고 같은 경우는 바둑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이제 애기 테크놀로지이기 때문에 얘는 다른 건 대답 전혀 못하는 애거든요. 바둑만. 네, 근데 챗 GPT 같은 경우에 이제 방대한 주제에 대해서 방대한 양을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뭐 이런 기계의 발전, 테크놀로지의 발전에 따라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왔던 것에 더해서 실제로 이 기술이 어디로 갈지를 상상할 수 없다는 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같거든요.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그래서 이게 챗 GPT가 나오기 전에 2020년에 이 모델이 됐었던 모체가 됐었던 GPT-3라는 이제 언어 모델이 나왔었고 얘의 거의 2배에 달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이 챗봇이 등장한 거거든요. 근데 곧 있으면 100배에 달하는 데이터를 가진 GPT-4가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판단하고 얘기하는 것들이 사실은 다 의미가 없는 게 될 수도 있는 거죠. 100배가 넘는 애가 조 단위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애가 등장을 했을 때 뭐 정확하게 데이터는 아니고 매개 변수라고 하던데요. 저는 또 문과다 보니 모르겠고 그래서 약간 엄청난 방대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등장했을 때 지금 이제 우리가 엄청 쏟아나는 이야기들이 이제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알파고 나왔을 때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뭐였냐면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를 이기지 못했다 보다 알파고한테 국적이 있다가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이게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 대신 바둑 놔주시는 분이 마주보고 바둑을 두는데 그 밑에 이세돌 구단 옆에는 태극기가 이렇게 띄어져 있고 알파고 밑에는 영국 국기가 띄어져 있더라고요. 이제 구글 딥마인드라는 회사가 알파고를 개발했는데 영국에 소재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때 깨달은 건 이 어마어마한 테크놀로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본과 국가가 있구나. 그럼 사실 AI 자체가 인간을 위협하는 게 아니라 그걸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진짜 관건이겠다 싶기는 했었던 거죠. 근데 조금 전에 전성근 편집장님 말씀하신 대로 해서 뭐 요약 정리 정도의 수준은 뭐 이제 일도 아닌 것이 되어 버렸는데, 근데 이제 그 초기 단계에서는 인공지능 얘기 나왔다. 뭐 그래 다 좋은데 사람의 감성이 가장 기본이 되는 예술 분야는 아마 못할 거다. 이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것도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봐야겠죠. 뭐 시도 만들었다면 이미 시도 만들고 작곡도 한다고. 저는 사실 제일 최근에 충격적이었던 얘기는 한 일본 분이 AI 번역 툴을 이용을 해가지고요. 한국어를 전혀 못 하시는데 한국 웹툰을 번역을 해서 번역상을 받으신 거예요. 네, 그런 사건이 있었죠. 실제로 초기에 이제 뭐 업체들에서 이렇게 언어 번역 툴 같은 것들을 제공할 때는 굉장히 한국어 번역은 어색했거든요.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맞아. 그런데 지금은 그 자체로도 쓸 수 있을 정도로 수준이 많이 올라갔고 거기에 이제 그분도 일본에서 그 웹툰 번역을 한 분도 한글을 전혀 모르는 분은 아니고 한글 정도는 어느 정도는 아는데 그걸 윤문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있는 거죠. 일본어로 윤문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있으면 조금 맥락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일단 초벌 번역을 시키고 네. 그걸 가지고 이제 너무 어색한 표현이라든지 뭐 약간 잘못된 표현을 잡아서 이제 다시 이제 말 그대로 윤문을 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하셨던 예술에서의 창의성도 거기에 비슷한 이야기인데 웹툰 작가든 아니면 우리 만화 이야기할 때 작가가 컨셉과 스토리를 기본적으로 잡아주면 되게 이제 우리가 어시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어시스턴트 조수들이 미칠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해주잖아요. 만화가들도 그렇게 작업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을 사실 지금 AI 인공지능이 대신 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최근에 미술 분야에서 굉장히 이제 각광을 받고 주목을 받고 있는 AI 중에 미드저니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식인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쓸쓸하고 지쳤는데 나의 심정을 고우풍으로 그려줘. 이러면 이제 네, 고우풍으로 그려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제 그런 아티스트가 아니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인 제가 보기에는 놀라운 창작력을 가지고 그림을 막 그리더라고요. 근데 되게 재미있는 건 뭐냐면 얘가 만들어낸 그림 중에 사람만큼 하지 못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손가락을 묘사를 못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손가락이 막 한 손에 7개, 10개 이렇게 달려있기도 하고. 제가 어제 뉴스 봤는데 지금 튀르키예 대지진 때문에 그 뭐 구호 활동을 하니까 그 후원 좀 해달라고 사기친 게 있는데 사진을 저걸로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AI로, 손가락이 6개가 나왔다고. 지금 그 말씀하실까? 네. 어제
사실 뭐 손가락 6개는 있는 손가락이기는 한데요.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손가락 10개가 달려 있는 건 사실 이제 이거는 AI가 확실히 만들었다. 근데 이게 이제 조작이라는 게 그걸 단서로 그렇죠. 잡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사람들이 그림을 그릴 때 손을 그렇게 정확하게 묘사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빅데이터가 안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예술가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는 이제 사람이 상상력을 발휘하면 기계가 이거를 기술을 연마하는 걸 도와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기계가 창작을 하면 사람이 그 손을 이제 세밀한 기술로 고치는 이런 시대가 됐다. 보정 작업만 하는 네, 겁니까? 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네. 될지는 또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이런 거 관련해서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미드저니를 비롯해서 굉장히 다양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림 대신 그려주는. 이랬을 때 이 저작권 누가 가져야 되느냐. 그러니까 작업에 참여한 사람이 어느 정도 그 기여를 했는가 그 기여도를 따져야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챗 GPT를 비롯해서 인공지능이 빅데이터를 자료, 그러니까 원천 재료로 해서 어떤 뭐 가상의 대화를 한다든지 질문에 답을 한다든지 하는데 이 경우에 빅데이터라는 건 대개는 우리가 인터넷에 올려놓은 저작물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아니면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사적인 글들도 이제 무제한으로 혹은 이제 거의 무한대로 그걸 끌어들여 가지고 한다는 건데 이랬을 때 그 개인의 어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호받을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윤리적인 쟁점으로 남아 있죠. 네, 근데 이제 뭐 그 문제를 떠나서 과연 저거를 창작으로 볼 수 있느냐, 아니면 짜깁기냐, 뭐 이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 얘기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좀 구체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토요일 코너죠. 토닥토담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손희정 영화평론가, 전성원 황해문화 편집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챗 GPT, 더 나아가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손희정 평론가께서 또 영화 한 편을 골라 오셨는데요.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챗 GPT가 추천해 준 영화입니까? 아니면 다른 영화입니까? 제가 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요. 네, 다른 영화를 가지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뭐 챗 GPT가 추천해준 영화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영어권 영화에 집중되어 있다. 너무 사람들이 많이 아는 상업 영화에 집중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오늘 독일 영화 한 편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마리아 슈라더 감독의 2021년 작품 I'm Your Man인데요. 이게 이제 고고학자 알마가 휴머노이드 반려봇과 함께 살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려봇. 네, 반려봇이 이제 등장할 수 있다. 그랬을 때 저는 이 영화를 가지고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이야기는 그 테크놀로지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좀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영화 스토리 감상하시고 얘기 이어가죠. 사람들이 잔뜩 붐비는 카페. 긴장한 듯 보이는 알마에게 한 남자가 미소를 띠며 다가오는데요. Hallo Alma, ich bin Tom. 그는 바로 사람과 똑같은 모습의 휴머노이드 로봇 톰. 고대 상형 문자를 연구하던 인류학자 알마는 연구비를 마련하기 위해 3주 동안 로봇과 함께 사는 실험에 참여하게 된 것인데 수만 명의 데이터 분석을 거친 후 알마의 완벽한 배우자로 설계된 맞춤형 로봇 톰. 복잡한 계산은 물론 릴케의 시를 낭송하거나 삶의 의미에 대해 얘기하는 톰의 모습에 알마도 놀란 듯 보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똑똑해봤자 로봇은 로봇일 뿐. 전 남편에 대한 상처가 아물지 않은 알마는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채 톰과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알마와의 소통을 통해 알고리즘을 업그레이드하는 톰. 알마는 점차 마음의 벽 뒤에 감춰진 자신의 진짜 감정들을 하나둘 마주하고 자신에게 다가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톰의 모습에 알마의 마음도 서서히 열리기 시작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이 3년을 밤낮 없이 진행한 연구가
다른 연구팀에 의해 이미 발표가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알마. 깊은 자괴감에 빠져 마음을 다진 채 톰을 다시 기계 취급하는 그녀에게 또 한 발짝 다가서는 로봇 톰. 과연 알마는 톰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사랑에 무관심한 인류학자 알마와 인간보다 더 인간미 넘치는 휴머노이드 로봇 톰의 특별한 로맨스를 다룬 오늘의 영화 I'm Your Man이었습니다. 네, 지금 잠깐 감상을 하셨는데요. 챗 GPT가 골라준 영화를 마다하고 이 영화를 픽한 이유가 뭘까요? 안 그래도 제작진도 그렇고 편집장님도 그렇고 허라는 영화가 되게 걸출한 작품이 있어서 AI에 대해서 이 영화 하는 게 어떻겠냐 많이들 아실 텐데 근데 네, 역시 자존심이 있었고요. 네.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허라는 작품이 나온 게 2013년이거든요. 근데 이 챗봇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게 2014년 15년 즈음으로 봐요. 그러니까 전지구적으로 스마트폰이 상용화되면서 사실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쏟아져 나오고 그걸 바탕으로 AI들이 학습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허는 아직은 AI가 환타지에 있을 때 나온 영화다. 그렇다면 2021년에 나온 영화는 얼마나 더 또 진전된 생각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거죠. 근데 저는 영화 보고 나서 이 영화를 고르길 참 잘했구나. 우리 손희정 선생님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은 이 마리아 슈라더 감독을 제가 좋아해서 저 파니핑크 때부터 좋아했거든요, 사실은. 그런 게 하나 있었고 이 영화가 이제 SF 영화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오니까 그리고 인간과 로봇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라는 이제 그런 걸 다룬다는 점에서 SF 영화인데 SF 영화의 이 장르적 문법이 또 있죠. 보면 제게는 서구의 백인 남성의 어떤 서구 중심주의적인 어떤 그런 시각을 보여줘요. 그래서 허도 그렇고 아까 이제 그 챗 GPT가 권해준 영화들 대부분이 보면 남성이 주인공이고 여성형 안드로이드나 여성형 인공지능을 대상으로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걸 전복적으로 이제 바꿔서 보여주면서 도리어 새로운 관점들을 보여주더라고요. 이전의 영화들은 못 보여주는. 그게 저는 이 영화 되게 인상적이었던 부분이에요. 꽂힌 장면은 어떤 장면이었어요?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꼽힌 거는 몇 개가 있었는데 계속해서 이제 그 고고학자, 그러니까 인류의 어떤 미를 탐구하고 인류의 역사나 생활을 탐구하는 굉장히 지적인 여성이잖아요, 주인공이.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인간 존재 자체의 어떤 그 불안과 고독과 이런 거 슬픔 같은 걸 안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3년을 공들여서 연구한 테마가 순식간에 붕괴돼 버리는 그런 사건을 겪고 나서 이 톰과 이제 그 하룻밤을 보내고 나서 사랑에 빠진 거예요, 드디어. 이 사람한테 이제 이 로봇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추위를 느끼지 않는데도 이불을 덮어줬어요. 잠을 자지 않는데도 조용히 방을 나갔고요. 완벽하게 삶은 달걀을 만들어주려고 하는데 당신은 달걀을 5분 익히던 10분 익히건 상관없죠. 이러면서 이제 그 자기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연극을 하고 있더라 하면서 갑자기 어떤 깨달음을 얻는 장면 이런 부분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우리 손희정 평론가께서 저는 이 영화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지금 편집장님도 말씀하셨던 그 내가 논문을 몇 년 동안 썼는데 이제 톰이 그 논문 한번 싹 보더니 똑같은 논문 다른 언어로 된 걸 찾아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로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데이터 싸움으로는 AI 못 이기겠다. 그렇지. 라고 하는 게 일단 1차적인 상처였고요. 저는 이제 그 다음에 좀 흥미롭게 봤었던 건 알마가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계속 돌봐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점이 아마 톰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그 허라는 영화에 테오라는 주인공이 사만다라는 AI를 대하는 것과 다른 태도를 만들어냈을 거다라는 생각 좀 들더라고요. 신체를 가진 어떤 사람을 굉장히 정성 들여서 돌봐본 사람만이
관계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이해하는 것 아닌가. 역시 저는 속물이 있구나라는 걸 지금 느끼는 게 네. 저는 영화를 보면서 작업의 정석이 저기 나오는구나. 작업의 정석은 뭐냐? 역시 상대에 대한 취향 파악, 정보 확보가 1차다. 그 영화에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그 정석이긴 하죠. 근데 그렇잖아요. 너무 저도 궁금하긴 한 것 같아요. 제 머릿속에 있는 혹은 제가 뭐 SNS에 쏟아낸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AI가 아니, 이미 분석을 했을 파악 다 때 되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딱 맞는 사람을 내 앞에 데리고 온다면 상대가 릴 케이시를 좋아한다니까 릴 케이시를 이야기를 하고. 그게 연애의 정석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은 속일 수 있지만 결혼의 정석은 아니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그러니까 저기 뭐 이꼴저꼴 다 보니까 네. 그런 게 어디서 인내가 최고지. 그리고 아까 그 릴캣이 얘기하셔서 생각이 났는데 여기 보면 영화 첫 장면에서 그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가을날이라는 시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요 때가 되었습니다. 그걸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거기 아까 이제 손희정 선생님이 그 영화 문학이라는 질문을 했을 때 왜 이 영화 그렇게 하면 이 영화도 나올 법했는데 빅데이터가 부족했구나. 독일어권 데이터를 아직 두루 섭렵 못했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시의 주제와 이 영화가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수미 쌍관처럼 처음에는 굉장히 외롭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에 가서 시 마지막에 가면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고독한 사람은 이후에도 오래 고독하게 살면서 계속해서 이리저리 가로수길을 헤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나중에 가보면 이제 알마가 선택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굉장히 인간으로서의 선택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인간으로서의 선택이 뭘까요? 인간으로서의 선택 뭐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영화에 보면 끝에 가서 이게 3주간 테스트를 하는 거잖아요. 돌려보내면서 말하는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한 시간 동안 위로가 됐고 사랑을 받았고 행복했다. 그러나 그렇기에 휴머노이드 로봇은 인간과 함께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돌려보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게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거기에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결국에 인간이란 건 어떤 행복감, 그러니까 로봇이 주는 나에게 최적화된 알고리즘이 주는 행복감에 도취되면 거기에 멈춰서서 나아가지 않게 되고 거기에 중독되는 존재가 또한 인간이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결국 헤매고 쓸쓸하게 다닐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인간이 아닌가? 이 영화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 대목이 제가 가장 핵심적이라고 봤던 게 거기에 아마 이제 정확히 대사는 그러니까 그대로 워딩 그대로는 못 옮기겠지만 이 대목이 나오잖아요. 인간의 욕망이 그때그때 모두 이게 그 해소가 된다면 과연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우려를 하거든요. 저는 그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보는데 사실은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데서부터 모든 게 사실 인간다움이 시작이 되는 건데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뭐한다더라도 결국 그것을 담아내지를 못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요 얘기를 약간 확장을 하면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인공지능은 결국은 알고리즘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공지능이 행하는 기능은 계산 기능이라고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계산을 한다라고 하는 거와 인간이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뭐 이제 생각한다, 사고한다, 사유한다, 의식한다, 뭐 표현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인간의 어떤 사유,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빈칸을 채워넣는 거다. 근데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빈칸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정보의 조합을 만들어내 가지고 결론을 끌어내는 것. 그러니까 거기에는 빈 블랭크가 없기 때문에 블랭크 빈 공간이 있을 때 비로소 인간의 상상이 거기에 들어가서 뭔가를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건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인간의 상상이 어디서 비롯되느냐? 그게 바로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욕망이 그러니까 그 더 이상 욕망하지 않는 그 삶이 되어버리면 인간은 더 이상 생각할 이유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핵심은 여기에 있는 거 아닐까요, 오히려? 그러게요. 욕망이 생기면 사실 스위치를 키면 되고 이 욕망이 해소가 되거나 이 로봇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 스위치를 꺼버리면 그만인 세상이 되면 사실 근데 사람들 사이의 관계라는 건 스위치를 이렇게 키고 끌 수 없는 거잖아요. 욕망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것이고 무언가를 찾아 헤매다 보면은 결국은 그것이 결국은 뭐냐면 생각한다라는 거라는 거거든요. 그것이. 그러니까 거기에는 인간의 어떤 생각의 가장 본질적 특징은 상상에 있는 것인데 계산하고 상상은 다르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 부분이.
저는 한편으로는 그 욕망이라고 하는 건 또 결핍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결핍과 고통, 어떤 부정성 때문에 또 욕망이 생기기도 하는데 기계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결핍을 없애주는 방식의 삶, 우리가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도 지금 말씀하신 거 저희가 같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가 그러니까 문학 그다음에 인류의 역사 그런 것과 AI가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인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챗봇이 이렇게 화제가 되기 전에 그 전에 이제 훨씬 더 AI를 가지고 논란이 됐었던 문화적 현상은 뭐가 있었냐면 돌봄 로봇들이 나오는 것들이었거든요. 특히 이제 일본 같은 데서 이렇게 물개 모양의 로봇이라든가 이렇게 강아지 모양의 로봇 같은 것들이 나와서 특히나 이제 독거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이제 반려봇이 되는 그러면서 이 물개를 데리고 있으면 심장이 건강해진다든가 그다음에 그 심장 뛰는 거를 체크해서 빅데이터를 계속 이제 의사한테 보낸다든가 이런 식의 기능이 굉장히 강조가 되면서 돌봄을 로봇에게 전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상상력이 등장했던 거에 대해서 감독이 또 경고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했어요. 그 마지막 장면을 보면은 그 이제 극 중에는 등장해 토마스가 있잖아요, 첫사랑. 근데 그 이 로봇의 이름도 톰이잖아요. 토마스. 그러니까 이제 과정에서는 그 여주인공이 이 로봇의 어떤 자기의 첫사랑이었던 토마스를 결국은 대입을 시키는 거잖아요. 같은 존재로 이제 그 잠깐 간주하는 과정에 나오는데 맨 마지막 장면에 보면 토마스는 나한테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토마스는 영원히 자기에게는 욕망의 대상이었고 갈구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영원히 나의 가슴속에 남아있는 것이고 계속 맴도는 건데 그런 게 전혀 없는 톰은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톰을 갈망할 이유도 없고 욕망할 이유도 없는 것이니까 더 이상 존재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그래서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결국 핵심은 거기에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근데 저는 알마의 선택이 정말 너무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마의 네. 기본적인 두려움은 내가 혼자 남겨질지도 모른다는 그 맞아요. 두려움이 너무 큰 사람인데 사실 톰은 같이 있으면 내가 죽을 때까지는 옆에 있을 거잖아. AS 계속 받으면서 이걸 어떻게 보내겠다고 생각했을까. 조금 아도르노적인 얘기 같기는 한데 그러니까 신화가 동물이나 무생물이 어떤 인간적인 지위 내지는 신적인 지위를 얻는 과정에서 생명에 대한 어떤 존엄이나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SF 영화는 결국에 기계가 오히려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고 인간이 도리어 기계화되어 있는 기계적인 사고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런 풍자들이 굉장히 많고요. 결국에 챗 GPT가 두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전에는 이른바 인건비, 노동 가격이 저렴한 노동을 대체해 왔다면 지금 인공지능이 이제는 소위 말해서 몸값이 비쌌던 인간의 노동을 대체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진짜 물어봐야 되는 거는 뭐 챗 GPT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인간에게 그러니까 어떤 가치를 부여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사실은 해야 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지금 도리어. 근데 제가 조금 전에 그러니까 계산과 생각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상상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는 게 과연 상상이라고 하는 게 완전히 무에서 비롯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고 들었잖아요. 상상이라는 것도 어떤 기존의 어떤 관념의 토대 위에서 그러니까 한 걸음 더 나가는 게 상상인데 근데 이렇게 놓고 본다면 상상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알고리즘에 기초하는 인공지능은 못하는 것이냐라는 얘기에 이제 2차 질문에 봉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문제는 사실은 핵심적인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것과 비슷한 논쟁이 감정을 둘러싸고 벌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AI가 감정을 느낄 수 있느냐, 지식은 가질 수 있는데, 근데 당시에 저의 입장은 감정도 다 경험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딸기를 먹고 체한 적이 있으면 딸기가 싫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AI는 충분히 감정을 느낄 수 있다라고 주장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잘 모르겠어요. 상상도 데이터 안에서 등장하는 거긴 할 텐데 아까 이제 제이비 말씀하신 것처럼 공백이 있을 거거든요. 완전히 경험이 아닌 어떤 식의 욕망의 영역일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 지점에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제 그 본격적인 논쟁이 시작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리고 또 그 지점에서 도전하고자 하는 게 있겠죠. 인공지능이 계속 만약에 이제 그 개발되고 좀 더 어떤 그 업그레이드를 만약에 지향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종착점은 거기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 부분까지 가느냐. 그게 이제 아까 시를 창작하고 그림을 그렸다. 그것이 단순히 어떤 기존의 작법, 수많은 작법의 어떤 패턴과 작법의 사례를 조합을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패턴의 조합의 결과물이냐, 아니면 그것도 따지고 보면 상상의 결과물로 볼 수 있는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지점인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뭐 결론 내릴 그런 성질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게 작년에 되게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요. 영국에서요. 에이다라는 이름을 가진 그림도 그리고 시도 쓰고 하는 휴머노이드가 영국 국회 청문회에 출석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에이다를 이해를 하고 싶었던 거죠. 너는 어떻게 그림을 그리니? 너는 어떻게 인간과 다르다고 생각하니? 뭐 이런 걸 물어보는데요. 재밌었던 게 요 질문인 것 같아요. 인간의 창작과 당신이 하는 창작이 어떻게 다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에이다는 몸도 있는 휴머노이드여서 거기 와서 앉아 있었거든요. 이렇게 뭐라고 답하냐면 나는 의식이 없다. 라고 답하고 주관적인 경험이 없지만 컴퓨터와 알고리즘을 이용해 창작할 수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이 의식 부분이 과연 어떻게 우리가 규정할 수 있을 것인가가 굉장히 이제 논란이 될 텐데요. 사실 에이다의 답변 중에서 흥미로운 것 또 한 가지는 근데 잘 생각해 보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때까지 예술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든 테크놀로지 이용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생각해보면 원근법을 발명할 때도 그 원근법대로 그리기 위해서 박스 같은 거에 이제 초점을 모으는 이런 시도들 하거든요. 실이랑 박스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사실 테크놀로지였다라고 생각한다면 AI 아티스트의 등장은 인간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지만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 가정을 한번 해볼 필요.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을 하나로 설정하고 지금 이야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네. 근데 A라는 인공지능이 있고 B라는 인공지능이 있고 좀 또 하나 나온다면서요. 구글에서도.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두 개의 인공지능에게 동일한 질문을 넣었는데 그러면 동일한 답이 나오느냐라는 거예요. 동일한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또 핵심 문제인 거죠. 그러면 동일한 답이 나온다라면 그거는 정말로 미래 사회는 암울해지는 거죠. 왜 그러냐면 모든 건 정답이 있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니까. 그냥 그거는 더 이상 고민하고 생각할 여지가 없는 거죠.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더 이상은. 그런데 인공지능도 다른 답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비롯되는 것이냐.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는 그 사람의 뭐 어떤 지적 수준이니 경험이니 사회 경제적 처지니 여러 가지 사람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변인들의 결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인공지능은 뭐냐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지.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들어가다 보면은 디지털 시대에 러다이트 그러면 해야 된다. 진보 인공지능이 있고 보수 인공지능이 있게 있을 되는 거예요. 겁니까? 네. 왜냐하면 챗봇이 지금 이제 되게 다양한 종류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챗봇이 상품이잖아요. 그러면 팔릴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될 거잖아요. 저랑 대화를 할 때 조금 제 정치 성향에 맞춰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알고리즘 조작이 아니라 그러니까 대화형 챗봇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딥러닝이라고 해가지고 상대하고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한편으로는 예를 들면 뭐 인종적인 어떤 편견을 갖기도 하고 성차별적인 의식을 갖기도 하고 그런 식의 답변을 주로 내놓는 경우들이 있었죠. 우리 방송에서도 다룬 적이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던 부분에서 모두가 동일한 대답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제 커즈와일이 얘기했던 특이점이 온다. 그러니까 그 싱귤러리티의 상황이 오면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또 이제 손희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왜 그 알파고의 국적이 있듯이 그것을 누가 훈련시키고 어떤 용도로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인공지능은 다른 형태의 답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인공지능의 원리로 보면은 지금 그 이 지구상의 어떤 그 지금 누적되어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검색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회사마다 다를 거고요.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다면 그건 알고리즘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원천 데이터의 그러니까 차이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입력에서 어떤 차이에서 비롯되는 거다. 그것도 저는 어떤 부분에서는 좀 과잉한 어떤 합리화 같은 생각이 드는 게
과연 모든 게 다 데이터 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제가 책 한 권 소개하려고 갖고 왔었는데 독일의 젊은 철학자인데 이 리하르트 다비트 프레이트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인공지능의 시대 인생의 의미라는 책이에요. 제목 좋다. 딱 딱이네. 우리하고 맞는 너무 그런 궁금하네. 책이라서 인생의 의미. 딱이네. 이 책에서 이 철학자 프레이트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인간은 합리적이면서 부조리하고 이성적이면서 감성적인 동물인데 그러니까 인공지능 AI는 그와 같은 인간의 여러 속성 가운데서 합리성만을 빼어내서 이것을 증폭한 존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영화 하면서도 이야기했던 거하고 맥락이 통하는데요. 그러니까 사랑, 우정, 매력, 배려 같은 어떤 인간적 가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아무리 프로그래밍이나 어떤 알고리즘 혹은 딥러닝으로 입력을 해도 인공지능은 그걸 연기할 수는 있겠지만 이걸 결코 진정으로 가진 존재다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인간이 그러니까 컴퓨터처럼 이제 완벽한 어떤 존재, 그러니까 3년간 연구했는데 이미 연관 데이터가 있는 줄 모르는 존재가 인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오히려 그 반대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컴퓨터나 인공지능의 합리성이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최근에도 이제 보면 어떤 법적 합리성을 다투는 게 법정 아닙니까? 그런데 법정에서 내린 어떤 그 결론이 판결이 우리의 이제 법 상식이나 법 감정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에는 그 질문을 만들어내는 능력, 그것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능력은 인간이 가져야 되는 능력인 거죠.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거잖아요. 아까 했듯이 예술 작품도 만들어내더라. 그러면 그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예술 작품, 감정의 어떤 집정부를 그러면 이건 뭘로 볼 것이냐? 바로 이거잖아요. 인공지능이 행한다는 감성적 기능도 합리화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면 그게 과연 창작으로 볼 수 있는 것이냐? 이 얘기가 되는 거니까 파고 들어가면 복잡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고 우리 손희정 평론가님 혹시 좀 더 추가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이 전문가들이 이 이야기 계속 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세돌 구단이 딱 한 번 이기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대단한 이때까지 역사에 없었던 수를 뒀기 때문에 그러니까 빅데이터에 들어있지 않은 수를 뒀기 때문에 이긴 것이라고 맞아요,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근데 그 하나의 수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인간밖에 못하는 것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안에 좀 품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결국은 신의 한 수죠. 그게. 네. 그렇죠? 인간의 한 수가 아니라 신의 한 수였던 건가요? 신의 한 수가 되는 거죠. 네. 인간이 대신한 신의 한 수.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참 숱하게 얘기할 거죠. 인공지능 얘기는 앞으로도 숱하게 할 것 같으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평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